1학년 9반부터 11반까지 국어 B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2학년에서도 문학 수업하고 있고, 3학년에서도 현대문학 감상 수업하고 있는 최하늘 선생님이야. 안녕. 하하.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들어온 거는 다들 알다시피 비문학을 어떻게 우리가 풀면 좋을지, 특히 비문학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 너희가 비문학을 왜 어렵게 느끼는지 혹은 이 수업을 왜 신청했는지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비문학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의 어떤 읽는 방식과 우리 친구들이 읽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고 이 국어에서 오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오답이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배우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된 내용이 어떤 건지 를 성찰하는 방식으로 매 차시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인문지문, 인문지문, 사회지문, 과학기술지문, 예술지문이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독서론까지 다섯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 인문, 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보고, 사회랑 과학기술 중에 너희가 더 어렵게 느끼는 거를 한 번 더 보고, 마지막에는 가나 지문이라고 하는 주제 통합 지문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요 방과후를 신청을 해줬다는 거는 비문학 모의고사를 어렵게 느끼는 혹은 혼자서 공부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서일 것 같은데, 왜 어려운지를 선생님한테 채팅으로 간단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전체 친구들이 보기에 올려줘도 괜찮고, 선생님만 볼 수 있게 DM으로 올려줘도 괜찮거든? 그래서 왜 비문학 모의고사를 어렵게 느끼는지, 혹은 이 수업을 왜 신청했는지를 간단하게 채팅에다가 지금 남겨줄래요? 우선은 지금 친구들이 해준 얘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빨리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 비문학 지문을 잘 틀린다. 그리고 지문에 나오는 용어나 단어가 전문적이어서 어렵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와서 읽으면서 정리하기가 힘들다. 시간 단축을 위한 지문 해석 방법을 알고 싶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어떤 걸 중요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지문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리고 그리고 문학은 갈래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비문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읽는 게 맞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채팅으로 남겨준 친구들은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이었다. 3월 모의고사 때.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얘기해줬고, 또 문학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스토리가 없어서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비문학을 풀면서 어려운 지문을 시간 안에 읽고 이해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웠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이 좋아서 신청을 했다. 고마워. 그리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지금 친구들이 얘기해준 내용 중에 공통적인 걸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방과후 수업의 제목을 내가 해냄이라고 지은 것도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읽는지만 알면 우리가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하는지만 알면 생각보다 비문학을 많이 맞히는 거, 잘 문제를 맞히는 거는 어렵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같이 방법을 배우고 하면은 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비문학 모의고사 내가 해냄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제 이런 PDF 파일을 하나 보냈었는데, 인쇄를 다들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으면 선생님이 지금
줄 테니까 컴퓨터로라도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지문을 같이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PPT에 여기서부터 보이는 내용이 선생님이 PDF 파일로 보내준 내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인쇄물이랑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될 것 같아. 지금 봤을 때 좀 낯선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아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선생님이 비문학을 거의 처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비문학을 거의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 같이 보면은, 잠깐만. 같이 보면은, 일단, 수능 독서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이 수능에서 독서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독서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는 친구들, 대부분 알겠지만은, 우리가 1학년에선 지금 국어를 배우잖아. 근데 2학년에서는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이렇게 배워.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독서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국어 뭐 4시간 중에 1시간의 독서 시간으로 떼가지고 책을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을 것 같아. 뭐 아니면 5시간 중에 1시간을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을 읽는 시간으로 가지는 거를 독서 시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의 독서는 뭐냐면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고 글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글을 읽어보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독서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 혹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영역이 독서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에 따라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독서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문이 한 지문 정도 나오고 우리가 주제 통합이라고도 부르는 복합 지문이라고도 부르는 가나로 지문이 2개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인문사회 과학기술 영역 중에 2세트가 나와서 총 17문제 4세트가 나온다. 지문 4개에 17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주제통합 지문이랑 나머지 두 지문의 영역이 겹치지가 않아서 주제통합에서 인문이 나왔으면 나머지 단일 지문이 사회과학으로 나오고 뭐 주제통합에서 사회가 나왔으면은 나머지 단일 지문 2개가 인문이랑 과학기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고1, 2 학력평가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문제들이 구성이 되냐면 화법이랑 작문이 10문제, 문법이 5문제, 독서 15문제, 문학 15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3 때 볼 모의고사들이랑 수능에서는 독서 17문제, 문학 17문제, 그리고 화작이나 언매 중에 11문제, 선택 과목 중에 11문제 이렇게 해서 총 15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수능 독서 영역에서의 지문이라는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은 비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걸 비문학이라고 부르냐면 수능에서는 그 화작문 빼고는 문학 아니면 비문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비문학이라고 하는 글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왜 설명문이랑 논설문 사이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놨냐면 이 설명문과 논설문이 약간 스펙트럼의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100% 설명문, 100% 논설문이라기보다는 설명문이면서도 약간 글쓴이의 주장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논설문이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문에서 설명문, 논설문은 약간 스펙트럼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문을 읽을 때는 정보를 파악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논설문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논설문에서
글쓴이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결국에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지문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근데 거의 글쓴이의 주장이 잘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비문학에 대한 어떤 비판점, 수능에서의 비문학에 대한 비판점이 실제 글과 조금 유리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칼럼 같은 글들과는 조금 유리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만 일단은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설명문의 특성이 강한 혹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서의 특성이 강한 독서 영역의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보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지문한테 토달지 말라는 거. 엥? 왜 이러지?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아는데 왜 이렇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문한테 토달지 말자는 거, 그리고 모든 정보를 이해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자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한테 쏟아지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어떤 칼럼을 읽을 때, 혹은 시사 칼럼 포트폴리오 수행평가를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선생님이 글쓴이의 어떤 의견을 평가하는 질문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글을 평가하는 질문을 만든다라는 거는 글쓴이의 생각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비문학을 읽을 때, 모의고사를 풀 때는 비판적인 사고는 안 하는 게 문제를 맞히기가 수월한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어떤 기사든 뭐 칼럼이든 아니면 책이든 비판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지만 비,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비문학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문한테 토달면서 읽지 말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특히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언제 그러냐면 2학년이 되면 되게 많이 그래. 2학년이 되면 사탐이나 과탐 과목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잖아. 이제 뭐 윤리사상이라든지 뭐 정치와 법이라든지 한국지리라든지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탐구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다 보면 너희가 내가 이거 정법에서 배웠는데 이 내용 틀린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 근데 너희가 사탐에서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질문한테 토달기보다는 제시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네 말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읽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풀 때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하지만 또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건 평소에 글을 읽을 때는 비판적으로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읽고 있는 거긴 한데 대학에 가면은 그리고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남이 제시하는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지식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남이 하는 말이 항상 맞는 말만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는 비판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풀 때만은 제외다. 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는 분야의 글들, 특히 저는 사탐 선택해서 과학기술 나오면 어려워요. 저는 과학기술 선택해서 가탐 선택해서 사회 부분 나오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문학을 내는 사람들, 이 수능을 내는 사람들, 모의고사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을 떠올려 보면 정법을 선택한 애들만 유리하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애들만 유리하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어떤 사탐, 어떤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는 분야의 글이어도 겁먹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우리는 문제가 요구하는 만큼만 알면 돼. 우리가 진짜로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비문학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문학을 읽는 거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만큼만 알면 된다. 그리고 지문에서는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거다라는 믿음을 조금 가지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배경 지식이 있는 분야의 글이라고 해서 이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는 게 선생님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있는 그대로 지문을 받아들이면서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글이라고 하는 거 혹은 문단이라고 하는 거의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해보자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들이 모여서 글을 이룬다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문단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고 글에는 주요 문단과 뒷받침 문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문단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이 문단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문단은 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외부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면역 시스템이라고 한다. 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 혹은 개념을 알려주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역할을 머릿속으로 바꿔가면서 읽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문에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가 조금 기억이 나. 무슨 얘기냐면 면역 시스템의 정의가 외부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다라는 걸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일문단 대충 어디에 면역 시스템의 정의가 있었다라는 건 기억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단 말이지. 그래서 선지에 면역 시스템의 정의에 대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면역 시스템의 정의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일문단에 있었었다라는 걸 떠올려서 지문으로 돌아가기가 수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는 뭐 이게 면역 시스템의 정의, 뭐 면역 시스템의 종류, 면역 시스템의 사례 이런 식으로 문장의 역할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그리고 첫 문단을 읽을 때는 이 지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인지를 파악하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 그거를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입 혹은 서론 부분에서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이 무조건 나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지, 즉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곧 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는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파악하냐? 첫 번째 문단에서 반복되는 말, 혹은 전문 용어, 개념어 같은 것들이 키워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으로는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에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방법이라는 거는 뭐 정의, 예시, 인과, 열거 이런 것들을 설명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중학교 때도 배웠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비문학 지문들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문장의 역할이나 이 글의 구조를 조금 쉽게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 아까 선생님이 문장의 역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 문장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에는 설명 방법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 여기서 외부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면역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보고 정의라고 얘기했었는데 정의가 설명 방법이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들을 잘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설명 방법을 통해서 문장의 역할,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하여간 글쓴이는 설명 방법을 왜 쓰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얘기하려고 설명 방법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설명 방법이 쓰인 정보는 중요한 정보인 경우가 당연히 많겠지. 그리고 설명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장의 구조나 담화 표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봤던 외부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면역 시스템이라고 한다에서는 뭐뭐라고 한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한다라는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면역 시스템의 정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뭐 담화 표지는 예컨대 예를 들어 같은 말들을 보면은 사례라는 걸 알 수 있고 뭐뭐 때문이다라는 말을 보면은 인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의 역할도 설명 방법을 알고 있으면 파악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예측을 하면서 읽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예측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글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예측하기가 점점 더 수월해지고 글의 구조는 지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 상황이 나오면 뒤에서 해결 방법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오면, 혹은 과학적인 현상이 나오면,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알려주고, 어떤 통념이 나오면,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의미거든? 통념이 나오면, 그 통념이 적절하지 않다. 는 글쓴이의 어떤 반박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의 한계가 나오고, 한계가 나오면 그 한계를 보완한 다른 대안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좀 알게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명시적으로 알려준 요 글의 구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그래서 앞에서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뒤에서 해결 방법 알려주겠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뒤에서 이 현상의 원인이 뭔지 알려주겠네. 그리고 한계가 나왔을 때, 이 한계에 보완한 내용이 나오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예측한 게 항상 적절하진 않겠지.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뒤에 문제 상황 나왔으니까 뒤에서 해결 방법 나오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 방법이 나오면 역시나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 근데 이따가 지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우선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는 구조화하며 읽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조화하며 읽기, 글씨가 혹시 가려지나? 잠깐만. 구조화하며 읽기라고 하는 거는 키워드에는 뭐 네모 표시를 한다든지 주요 용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든지 수식하는 부분에는 괄호 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역접,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말이랑 반대되는 말이 나올 때는 거꾸로 세모 표시를 한다든지 뭐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화살표를 한다든지 가정과 결론 사이에는 화살표를 한다든지 증가, 크다, 자주 같은 말들에는 위에 화살표, 감소, 작다에는 아래 화살표처럼 너희 나름대로 표시를 조금 하면서 읽으라는 거야. 그 구조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 근데 구조도를 그리는 거 중요하지만 시험 때는 구조도 못 그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약간 내가 정해진 규칙에 맞게 표시하는 연습을 하는 거를 선생님은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식이나 수식이나 표나 그래프 같은 걸로 표시할 수 있을 땐 표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비율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분모랑 분자를 확인하는 게 무조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분할 비율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그랬잖아. 이거를 너희도 한번 지금 그냥 아무 데나 저기 뭐냐 써볼래? 이 문장을 수식어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선생님이 보여주면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으니까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이 신설 회사의 순자산, 미안해.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이 분모가 되고 신설 회사의 순자산이 분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쓰면은 언제 쓰고 있어, 시험 볼 때, 그치? 그래서 나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요약적으로 쓸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표시하면서 읽는 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참고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수식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여기서 수식이라는 말은 꾸며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된 식인 거 알지? 선생님이 수식 얘기를 왜 하냐면 수식 얘기가 나오면 계산을 시키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수식에 대한 정보를 다 기억할 수 없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읽으면서 표시했던 걸 보면서, 읽으면서 정리했던 수식을 보면서 푸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항상 표시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은 뭐 동물이 상위 개념이면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속하는 관계들을 표시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연결하며 읽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연결하며 읽기는 앞에서 제시된 내용이 다른 말로 바뀌어서 제시될 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재진술이라고도 하고, 패러프레이징이라고도 하는데, 앞에 나왔던 말을 표현이 다른 말로 바꿀 때, 우리가, 윗내용이랑 같은 얘기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대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용어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었지. 이그저가 들어가는 말들 대용어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그저가 들어가는 말들, 이러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은 안 보고 일단 넘어가 볼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쌍이 되는 말에 주목을 하면서 읽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쌍이 되는 말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이다, 예외적이다, 원칙적이다, 예외다. 과거에는 이랬다, 최근엔 이러하다, 보편적으로는 이러하다, 특수하지만 특수적인 사례는 이러하다, 일시적으로는 이렇다, 영구적으로는 이렇다처럼 의미적으로 반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쌍이 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거는 왜 잘 봐야 되냐면 차이점을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이야. 그리고 차이점은 문제에 무조건 나와. 그래서 쌍이 되는 말들을 잘 보면서 어떤 대상들 간의 차이점을 잘 확인하면서 읽자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뭐 비나 불이 붙은 말들,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일부를 나타내는 말들도 잘 확인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뜻이 각주로 별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서 단어 뜻 바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지문 중간에 그래프나 그림이 나오면 지문 내용과 대응하면서 읽는 거. 그리고 그래프는 항상 축과 기울기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지문에 기호가 나오면 출제 요소를 생각하는 거. 요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 머릿속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5일 동안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익숙해져 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요 프린트를 인쇄를 했으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 이외에도 문제를 푸는데 혹은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누적해서 기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독해의 방법은 요 정도까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일단 적용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요 마더텅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나오는 1번부터 4번까지를 풀 건데, 풀 때 유의했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선지 하나하나 동그라미 X 세모를 표시하면서 읽는 거, 푸는 거를 먼저 강조를 좀 하고 싶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준 요 학습지를 옆에다가 펼치고 뭔가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걸 조금 떠올리면서 지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1시 10분이거든. 그래서 11시 20분까지 한번 글 읽고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